야, 우리가 보통 이과 문과했을 때 문과의 킬러 지문이 뭐야? 정제와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하면 법. 얘네 나오면 이제 털리지. 이과는 막 물리, 화학, 계산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어? 막 기술 중에 정말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좀 돌아가지. 그래서 일단 니네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외부님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니네 기본 그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 중에서 중요한 지문들 하나하나 나가면서 순자 다음에는 보니까 그 뭐 나는 고발한다 막 이딴 거 들어가 있는데 나는 고발한다 안 나갈 것 같은데 그거 나간대? 안녕. 나는 고발한다 그딴 건 안 나갈 것 같은데 에메이저를 나가면 정말 미친 거야. 그건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지문이잖아. 뭐예요? 교과서에 니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게 이제 저거야 무슨 문이지? 기고문이거든. 기고문이요? 신문에다 기고하는 글. 기고가 뭐예요? 신문에 글을 써서 올리는 거야. 근데 그런 글은 수능에 안 나오거든. 기본. 네, 그건 안 하겠지. 그래서 그냥 가장 나올 만한 것부터 먼저 해봤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일단 니네가 경제 지문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니네가 어차피 도서를 뭐 거기 나오는 지문들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잘 외우면서 잘 푸는 애들이 유리할 거고 외부 지문 나오면은 그냥 모의고사 잘 푸는 애들이 유리해. 근데 연습은 해봐야지. 이게 뭐 물론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한다고 해도 연습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생각하라고 하는구나. 네, 맞아 하세요.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다가 정치 경제 지문들을 때려 넣었으니까 좀 어려울 거야. 앞에 순자는 그래도 풀만 했다면 요건 살짝 외운 말이야. 그래서 빨리 풀어라. 순자는 오늘 못 풀면 집에 못 간다. 이해됐지? 저는요? 너도 네? 너도 저는요? 어? 저 방금 받았는데 응? 그러니까 오늘 풀어. 너는 지금 그 문학 빼줄게. 저는요? 얘는 오늘 처음 온 거고 다시 문법만 듣다가 지금 다시 온 거고 너는 원래 숙제를 해야 되는 거냐? 저도 게임만 하다가 처음 왔으니까. 원래? 죄송해요. 야 봐봐 이렇게 하자. 자 오늘은 그래 다 통일. 문학 봐줄게. 독서는 다 풀고 가. 됐지? 네. 됐지? 독서 파트만 못 풀면 집에 못 간다. 오케이 시작. 그래가지고 정치와 경제가 나옵니다. 자 보자. 한 세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대.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대. 자 정치 논리는 정치인들의 논리이고 정치인은 뭐를 중요하는 거야? 공평성을 중요시하지. 왜?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표씩 다 가지고 있잖아. 국민평균 5등급이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표를 한 표씩 가지고 있어. 9등급짜리부터 1등급짜리까지. 이걸 공평하게 가야지. 근데 경제 논리에 의하면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좋은 거야? 1등급한테 몰아주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경제인들은 누구한테 몰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효율성 때문에 1등급한테 자원을 몰아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문제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다.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시게 자원의 배분 논리로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하는데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경제 원칙에 입학한 자원 배분 논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야? 효율성은 결과가 중요한 거고 공평성은 뭐가 중요한 거야? 과정이 중요한 거야. 자, 공평성이라는 건 이런 거지. 자, 우리가 봐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똑같이 독서 문제만 다 풀면 집에 보내줄게. 이건 공평한 거고 공부를 못하는 인간들은 숙제를 더 하고 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숙제 안 해왔어도 그래 너 시험 잘 보니까 보내줄게. 이게 효율적인 거야.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서 잘 드러나는데, 물론 모든 정치인이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고 모든 경제인이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진 않겠지. 근데 여기서 정치인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합법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고, 경제인은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평가 등을 하는 경제 전문가를 말한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이 경제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모든 경제인이 정치인이 아닌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정치인이 경제인일 수도 있고 경제인이 정치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딱 이분법으로 나눠서 설명해보자 이거야.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적 논리만을 주장하거나 모든 경제인이 경제적 논리만 주장하면 이런 나라가 망했겠지. 근데 어쨌거나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정치 논리의 가운데는 경제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은 일반적 속성에 비추어 그들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고 보고 가정해서, 이를 통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적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에 담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보다는 권력기관이다. 자,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야? 보통은 우리가 법 개념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지. 자연인이라는 건 인간의 권리, 인권을 가지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법적 어떤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불러. 자연인 하면 뭐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확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권력기관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야? 어떤 투표권을 가진 한 사람의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서 뽑힌 하나의 권력자로서의 권력기관 같은 존재라는 거야.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 자체가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슨 거야? 권력기관이지. 그 사람의 말 하나가 권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권력기관으로 보는데,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주권자를 대신한, 주권자는 뭐야? 주권자들은 국민인데 국민의 대신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권력이 되는 거지. 반면에 경제인은 주권자를 대신해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즉 정치인은 뭐가 있어?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물론 책임 안 지지만 정치인들. 자, 경제인은 어때?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으니까 결정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어때?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지. 다만 결정은 못하지만 여기에 뭐는 할 수 있다? 조언은 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반면에 경제인은 주권자를 대신해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는데,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우리 군대에 보면은 지휘관은 뭐 하는 자리야?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리. 이게 정치인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보조하는 참모들은 어때? 여기에 대해서 조언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겠지.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결정을 할 모든 어떤 조언 같은 건 참모들이 받지만 참모들의 조언대로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건 책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다 밑에 뽑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뽑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결정만 해도 돼. 왜? 지휘관으로서 되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게을러도 되거든? 근데 책임은 져야 돼. 그게 책임지는 자리거든. 정치인은 뭐 하는 자리야, 원래? 책임지는 자리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정치인은 정책의 투입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왜 투입의 관점에서 봐?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나 썼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아는 거야. 정치인들은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보통 정치인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 지지자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정치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인데, 일단 봐봐. 우리가 정치학을 하면 정치인들이 되게 나쁜 놈들 같잖아. 근데 정치학을 배우면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걸 알게 돼.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메커니즘 자체가, 사회적 메커니즘이. 자, 봐봐. 승현이가 정치인이야. 자, 많은 사람의 이득이 되는 정치를 할까? 아니면 특정 세력에게 이득이 되는 정치를 할까? 정세요. 왜? 그래야 자신. 왜
그러자면 많은 사람한테, 자, 모든 사람한테 100원을 주는 정책과 호연이한테만 1000원을 주는 정책 중에 뭐가 더 너의 세력을 키우는데 유리할 것 같아? 호연이한테 1000원 주는 게 나아. 왜? 모든 사람한테 100원 주는 건 안 준 거랑 똑같거든. 왜? 똑같잖아. 다 100원 받으면 안 받은 거랑 뭐가 달라? 맞지?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한테 100원을 뺏어오는 정책과 한 사람한테 1000원을 뺏어오는 정책 중에 뭐를 해야 되거든, 그럼? 사람한테. 아니지. 모든 사람한테 100원을 뺏어야지. 모든 사람한테 100원을 뺏어오면 안 뺏어온 거랑 똑같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뺏기면은 이 죽이려고 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100원씩 뜯으면 근데 내가 뭔가 보다. 왜? 그러니까 원래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정책은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좋은 정책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 근데 정치인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뜯은 다음에 한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현명한 정책이야. 왜? 그게 정치 생명을 길게 해주거든. 그렇다고 부자들의 돈을 쓰는 게 잘못된 좋은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예를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맨날 우리나라 민족 특성상 그런 거 좋아하잖아.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민중한 세금을 주는 홍길동 같은 인간들. 조정놈이지, 조정놈을 시키. 근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좋은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삥 뜯어서 한 사람한테 줘야 자기 정치 생명이 늘어나는데 어떤 명성한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한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네들이 되게 똑똑하게 생각하면서도 저 정치인들은 병신이네? 라고 생각을 해. 왜 그렇게 나쁜 정책만 할까? 아니 당장 자기가 정치인 자리에 올라가 봐. 그게 되나? 안 돼. 여러 사람한테 삥 뜯어서 한 사람한테 줘야지 자기 정치 생명이 늘어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네가 되게 현명한 거야. 그 기본적인 정치학의 메커니즘을 모르면서. 그게 정치인의 기술인 거거든 사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봐봐. 정책을 투입 관점에서 봐. 경제는 효과 측면에서 본다. 경제에는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경제에는 어떤 거야? 공평성은 개나 정하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효율을 최대한 뽑아내면 되는 거야.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거지. 나쁜 건지는 아니지만 1등급 맞는 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1등급 맞게 해서 1.0인 애들을 5명 뽑아내는 게 공평성보다는 어때? 학교에 그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는 명문고를 만드는 최우선의 방법이지. 그래서 사설고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 사립고들은 어떻게? 1점대 찍은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신 계속 일찍게 만들어. 그렇게 강제해. 거의 내신 수행평가 다 때려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같은 인원수 대비 어때? 최대한 많은 명문대를 보낼 수 있거든. 근데 공평하게 하면 어떻게? 아 시험? 뭐 1등급이 9등급이고 9등급이 1등급 때도 나눠서 니네가 시험 막 공평하게 해볼게. 이러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근데 경제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효율적인 정책을 하는 거지.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의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의 자원 예산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내신 통계를 해가지고 1등급을 몰아주려고 해도 그 결과가 딱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확정적이기도 하고. 만약에 1등급으로 몰아줬는데도 걔가 엉뚱한 데 써가지고 막 나는 서울대 의대 쓸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 썼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결과는 어떻든 상관없어. 우리가 명문대를 못 가도 상관없어. 나는 공평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일단 지지받을 수 있지. 그게 정치인의 속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때? 당장의 투입만 생각한다. 자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투입해주고 자원을 공평하게 투입한다는 건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등급을 공평하게 너 지난번에 5등급 맞았으니까 너는 1등급 줄게. 너는 1등급 맞았으니까 5등급 줄게. 이게 공평한 거야 정치인 입장에서. 이해되지? 그 자원이라고 생각해봐. 성적의 배분을. 그러면 일정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줘서 다 똑같이 5등급을 만드는 거지. 국민평균 5등급.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의 논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안녕. 자 그래가지고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런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즉 뭐야? 어차피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자 학원연합회가 있어. 한국학원연합회. 학원연합회에서는 옛날에
대통령 후보에 안철수 나왔을 때 있지. 안철수, 박근혜, 그 다음에 누구냐? 여기 대통령이 있었다. 누구였지? 그때 이재명이었니? 그랬을 때 어디에다 로비했을까? 어디에다 로비했을까? 셋 다 로비했어. 셋 다 로비했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학원연합회가 다 로비했어. 여기 돈 받고 다 활동했어. 셋 다. 그러니까 셋 다 써본 거야. 결국에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학원연합회는 셋 다 로비했어. 왜? 일단 민주당이 되면은 학원은 타격을 받지. 왜냐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걔네 밑에 저기 있어. 사교육 없는 좋은 세상 만들기 협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사교육을 때려잡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로비해야 돼. 로비해서 학원 좀 죽이게 말아주세요. 근데 일단 얘네 목표는 뭐야? 보수당이 돼야 학원들은 사교육을 그냥 놔두거든. 그러면 어때? 보수 쪽에다가 또 찔러 넣어줘야지. 근데 안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안철수는 좀 찔러 넣어줘야지. 세 군데 다 넣는 거거든.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로비를 하는데 정치인은 자기 지지 기반이 되는 특정 어떤 사람들의 로비 들어오는 거를 쳐낼 수 있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로비 들어오는 것들은 그래도 다 웬만하면 받아줘야 돼. 자기 정치 그거와 반대되지 않는 한. 그래서 셋 다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다 받았어. 셋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권단체화된 어떤 집단들이 있지. 학원연합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어차피 그 모인 단체들은 어떠한 대중보다도 훨씬 더 나아. 자기의 지지 기반이 돼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어때? 대다수 국민들이 사교육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을 없앨까? 이제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없애려고 할 거야. 하지만 없애지 못해. 왜? 로비가 들어오고 자기 지지 기반이 이렇게 학원연합회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일부 있으면 그거를 배제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사교육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지지 기반에 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뭔가 돈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소통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섭잖아.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리 화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이 전부 청와대에 쳐들어와가지고 물질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특정 집단한테 어때? 삥 뜯으면은 그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모든 사람한테 100원씩 든다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물질르지 않는데 한 사람 거 돈 1,000원 뜯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와가지고 청와대 물질르고 화이비 들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특정 사람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해. 자, 그래가지고 민감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력보다는 어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인이 정치인 대통령이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정말 잘 밀어붙여. 그게 대표적인 게 이명박이잖아. 경제인이잖아. 원래 경제인이지 이명박은. 그래서 뭐해? 잘 밀어붙이잖아. 왜? 효과만 낼 수 있으면 중간에 어떤 과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게 경제인이야. 근데 원래 정치 속성 가진 사람들은 어때? 그 중간에 자기 이미지 깎이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너무 무서워하지. 그래서 원래 정치인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때? 정책 자체가 거의 중간에서 붕괴해버려. 못 나가. 힘이 없어. 왜? 눈치 보거든. 근데 원래 경제인인 사람이 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냥 일단 밀어붙여. 그게 결과가 좋건 나쁘건. 그리고 결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 어떤 결과? 경제적 결과. 뭐 환경보호 이런 거는 몰라. 아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환경보호는 미국한테 환경보호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나라한테 환경보호하라고 해.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버리는 게 훨씬 많은데 걔네 분리수거라는 건 개나 주고 그러잖아. 그냥 군계가 다 때려놓고 그냥 거의 미국식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자, 그래가지고 또 정치인과 달리 조직되게 하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큰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할 수 있어. 왜? 자기 지지 기반이 되는 세력한테 이득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다만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투자 유보 또는 취소를 건의할 수 있지.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 정치인이 하겠지.
정치인은 상호관계, 경쟁관계 속에 있는 정치의 목표들을 제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채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왜?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생명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정치인의 기본적인 스킬은 뭐야? 협상, 타협, 교섭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맨날 보면 야합하잖아. 뭐 이제 얘네가 당이 하나인데 얘네가 더 세 보이고 우리가 당이 적으면 두 당 합해가지고 같이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미래의 적이 현재의 이웃이고 현재의 이웃이 미래의 적이고 막 이런 거 되게 잘하지. 그게 정치인들 스킬인 거야. 사람 중에. 그게 되게 우리는 싫어 보이긴 몰라도 걔네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스킬인 거지. 정치판이라는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어설프게 하면 안철수 같이 되는 거잖아. 원래 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 자, 그런데 이제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무기가 된다. 반면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소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의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를 알아보았는데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 상충.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 체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 논리가 앞서야 되겠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우다 보면은 어때? 우리가 공공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보면은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하지.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하여 자원을 분배해야 되는가?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다. 정치와 경제 중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는 그때그때 선택이 된다라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치 논리, 경제 논리 그때그때 그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막 이거 갔다 저거 갔다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답을 도출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보는 과정 자체가 이 정치가 되게 더럽고 혼란한 과정이라고 볼지 몰라도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기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정당의 권력을 잡지 않고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되게 뛰어난 체제야. 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정말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 잘 돌아가겠지. 누구보다 효율적이야. 왜? 빨리 한 사람 결정해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리지. 근데 한 명이라도 나쁜 지도자가 나오면 어때? 저 해는 해놓은 새가 막 이때버려가지고 이거 다 죽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되게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더뎌. 왜? 공산주의가 잘 나갈 때는 훨씬 빠르게 가거든요. 근데 속이 있다는 거. 근데 민주주의가 그래도 느려도 꾸준하게 앞으로 웬만하면 나아가거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의 나라. 아주 현명한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권력을 다 불러주면 안 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계속 부딪히면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뒤에 딸린 지문들 보면은 정치 지문들 한 3지문 더 많고 나머지는 다 경제 지문이야. 그래서 싹 다 숙제다. 오늘은 일단 파턴부터 풀어. 그치? 파턴을 안 풀면 왜? 최우선적으로 파턴부터 풀어라. 그치? 지금으로서는 경제인 중에 대통령을 한 명밖에 없어요. 응? 한 명밖에 없어요. 경제인. 없었잖아. 노무현, 변호사, 이명박, 경제인,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 나머지 군인, 김대중, 김영삼, 그냥 원래부터 정치인. 박정희 군인. 이명박이 애초에 된 이유가 뭐야? 걔가 사기꾼인 건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걔를 뽑은 거야? 걔가 어쨌거나 일을 잘 밀어붙였거든. 이명박이 되기 직전에 경제가 개판이었잖아. 노무현 때. 노무현 너무 우유부단했지. 그래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사기꾼이고 알면서 뽑았던 거잖아. 어떤 부분은 되게 발전했어. 이명박 때.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경제적 부분, 무역 수지 그런 것들은 되게 괜찮아. 집값 잡자 하니까 집값 잡는 목표를 정말 집값을 잡아버렸잖아. 이명박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졌지. 근데 나머지 부분들, 공평성이나 공정성 부분에서는 최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제가 좀 해먹는 거는 괜찮아. 우리나라 경제만 살려면 돼. 이거였고, 그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은 이건 거지. 저 사람은
많이 해먹었네. 그게 더 문제인 거잖아. 근데 경제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 효율성은 걔가 좋아. 걔가 해먹는 것보다 그거에 더 살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정치인 거지. 경제적 관점에서. 근데 정치인 관점에서, 공평성 관점에서 보면 저 새끼 왜 해먹어? 그건 잘못된 거지. 이러면 이제 잘못된 정치인이 되는 거지. 이해돼? 자, 봐봐. 문학 학습 세븐 나가자. 뭐요? 저도 해야 되나요? 메인 아니죠? 수능을 보려면 문학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끌고 있어. 그러면 이거 다 알아야 돼. 봐봐. 자, 파트 세븐 펴봐. 1에서 15번까지만 나가자. 근데 뭔 카운트 세븐이에요? 별로 안 줬어? 전안 하죠? 너도 해야지. 저 왜요? 거기 있잖아. 너 방금 주지 않았어? 이게 뭐예요? 친구 같은데 저희 독서하잖아요. 아니, 독서론하고 문학은 나간다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뭔가요? 야, 우리 파트 8까지에서 고전시가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언제부터요? 계속 해왔잖아, 지금 고전시가. 무슨 소리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우리가 1월이 되면 연계교재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연계교재 잘해야 될 게 180에서 190장 정도가 돼.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소설이랑 시공, 장편 소설 이런 것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해. 한 80작품 정도가 산문문학인데, 이 중에서 장편 소설이 한 7편에서 8편 정도 된다고 보면 돼. 현대소설, 고전소설, 시공 이런 거가 정말 긴 것들. 자, 그러면은 어때? 이거 돌리는데 20주가 걸려. 수능 특강 플러스 수능 완성 60주에서 총 26주 동안 주구장창 이것만 달릴 거야. 내신 기간 뭐 이딴 거 없어. 왜? 이게 원래 다른 학교들은 이게 내신인데 이 동사는 웃긴 게 이때 이거 하지 않고 엄매하고 화작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어. 그래서 니네가 수능에서 달리는 거야. 왜? 기본적인 작품들은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하다가 말고 그러고서는 저기 시대인재 모의고사 준대 누가 잘한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막 그거 돌리고 있어. 아니 연계교재가 가장 기본인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돌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간혹 저기 공부법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믿지 말고 기본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돌리는데 고전시가 지금 우리가 고전시가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를 해놓은 이유가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한 10몇 년 동안 수능 특강이랑 수능 연계교재에 나왔던 작품들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연계교재에 나왔던 작품들은 앞으로 더 실릴 확률이 매우 높다. 한 번 나왔던 것들은 더 많이 나오고 2번 이상 나오면 더 자주 나오고. 이해돼? 그래서 특히나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뭐만 모아놨어? 고대가요부터 고려가요까지 악장 가사까지 모아놨지. 이 파트는 매년 4개에서 5개 작품이 필수적으로 실려. 필수적으로. 물론 이게 수능에 연계될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기는 하지만 연계교재에 일단 4-5 작품이 거의 매년 실린단 말이지.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나왔느냐? 일단은 뭐 나왔더라? 4개 중에 하나 나와서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업사 무지가 중에 하나 나왔을 거고 향가 중에는 창기파랑가 나왔어. 창기파랑가 무조건 한 작품 이렇게 나와. 창기파랑가 대박매가 중에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안민가랑 뭐 이런 것들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왔느냐? 동동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4작품인가 5작품 항상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내년에 4-5작품이 나오는데 니네가 딱 1월이 되는 순간 니네는 이거 돌려야 돼. 대부님은 볼 시간도 없어. 왜? 저거 돌리다 보면은 20주 가고 내신 기간에도 그냥 계속 돌려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6월에 대충 20건 간당간당 한 18번 정도 끝내고 6월 모의고사를 볼 거야. 6월 모의고사가 연계지. 그럼 6월 모의고사 보면은 이제 느끼는 거야. 내가 연계를 공부했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계를 100% 다 공부한 것과 절반만 공부한 것과는 산해가 상차인 게 다 공부하면 무조건 거기서 나오잖아 연계가. 근데 조금 비었는데 거기 안 공부한 데서 나오면 어떻게 돼? 안 한 거랑 똑같지. 할 거면 다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준명아!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돌릴 거야. 계속.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 이건 독서잖아. 독서는 솔직히 시험하는 대목이거든. 독서는 시험하는 대목이야. 왠지 알아?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해. 진짜.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해. 독서는 정말 그래. 원래 모의고사에서 독서 잘 푸는 애들 있잖아. 걔네가 내신을 잘 풀어. 그나마 니네가 이제 만약에 푸는데 비벼보겠다 하면은 그냥 지문을 다 외워야 돼. 근데 외부 지문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새는 답이 없어. 원래 잘하는 애가 잘해. 근데 그 잘하는 애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야. 머리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 이건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전부분에 다 배경 지식이 없네? 그럼 답이 없어. 근데 내가 어느 한 파트가 약하다? 그럼 그 파트 공부하면 올라가.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공부하면 올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경제 지문만 진짜 약하다 그러면 경제 공부하면 올라가. 과학 지문만 약하다 그러면 과학 물리 약하다 그러면 물리 공부하면 올라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상위권 있잖아. 걔네들은 공부 안 해. 그냥 풀리거든. 깨끗하게 그냥 보면서 밑줄도 안 거. 이게 답이네. 다 맞고 가. 그게 독서야. 그러니까 독서는 최상위권은 거의 안 해, 공부를. 안 해도 잘 나오고. 그리고 안 한다고 못 나올까? 공부 안 한다고? 안 떨어져. 원래 잘해. 머리 좋으면서. 어떻게 결망적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다? 어차피 이럴 바에 최소치만 하자. 아니면 정말 여기에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내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풀어라. 풀어라. 이해돼? 그러니까 독서는 공부 대비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거야. 모든 국어 공부 중에. 그리고 모든 국어 공부 중에 뒤로 갈수록 효율이 더 올라가. 왠지 알아? 수능을 기점으로 보면은 수능에서 6월, 9월에 나온 건 10월에 안 나오거든. 자, 한번 봐봐. 예를 들면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 이때 물리 나왔어. 이제 화학 나왔어. 그러면 수능에는 뭐가 나와? 생물이나 지구화학은 안 나와. 거의 지구화학은 너무 싫어. 이건 사탐이잖아 거의. 이과의 과탐을 가장한 사탐이거든. 그러면 뭐 나와? 지구과학 중에 물리, 그 천체 물리 쪽 나올 수 있고 천체나 아니면 기술 이 셋 중에 하나. 그러면은 9월 이후에 공부하면 이거 다 제낄 수 있지. 그래서 아니 문학은 생각해봐. 문학은 여기 용비어터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제낄 수 있는 게 그 지문 용비어터와 관련 지문이 뭐가 있어. 그냥 어차피 얘 빼놓고 다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문학은. 근데 독서는 뒤로 갈수록 시간을 팍팍팍 줄여줄 수 있어. 왜? 범위를 그만큼 떼놔버리면 돼. 그게 다시 안 나와. 그래서 독서가 효율이 안 나온 대신에 독서는 뒤로 갈수록 유리해서 그래서 문학부터 먼저 해놓고 독서는 언제 한다? 보통 6월, 9월 이후에 막바지에 보통은 해. 그리고 미리 해놔봤자 어차피 연계 기억 안 하잖아. 그래서 문학을 먼저 끝낸다. 그러면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 1월 연계 교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효율성이 그때로 올라가는 거는 문학하고 독서야. 그럼 효율성이 안 올라가는 건 뭐야? 문법이지. 어차피 문법은 맨날 범위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고3 되기 전에 문법을 미친 듯이 해놔라. 특히나 너희 같은 경우에는 다 뭐야? 고3 1학기가 엄매잖아. 그리고 고3 1학기는 뭐가 문제야? 자, 봐봐. 대부분의 학교들은 1대1대1 비중으로 내신을 반영하거나 2대 3대 5 비중으로 내신을 반영을 해. 둘 중에 하나야. 자,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지. 3학년 2학기는 안 들어가니까 재수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신은 다른 데 내신의 2배짜리야. 혹은 요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내신이 전체 내신 반영 비중의 50%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제일 중요하다. 근데 니네는 다 뭐야? 원매 아니면 화작인데 어차피 원매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다? 문법이 니네가 1등급을 찍어버리면 이런 학교를 쓰면은 50%야. 지금까지 내신을 다 줄였어도 절반치를 먹고 들어갈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 지금 문법 안 되는 인간들은 없잖아. 여기서 넌 해야 되고 문법 끝내놔. 내가 맨날 시키는 이유가 있어. 3학년 1학기 때 뒤집어라. 그치? 우리 문법은 그래도 잘 쓰잖아. 문법은 다른 거에 비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리 문학에서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뭐야? 문학 중에서 현대시는 솔직히 어디서 나올지 몰라. 워낙 많잖아. 현대소설? 어떻게 할 거야? 고전소설도 많아. 길고 이건 공부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돌리는 게 뭐야?
호전시가 이거 대충 나오게 정해져 있잖아. 8번 하면 그 중에서 우리 지금 8번 돌렸지. 8번 돌리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 우리 8번 돌린 것 중에 60, 70% 나와. 연계교재 니네 180작품 중에서 고전시가가 한 30작품에서 40작품 차지한다고 해봐. 이 중에서 20작품만 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해보라는 거야. 3학년 가면 시간 없잖아. 다른 거 하고 소설 하나 다 읽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고 말인데. 장편 소설 같은 게. 김명아! 너 이렇게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신 기간에 독서는 어차피 살짝 버릴 건 버리고 아니면 정말 주구장창 하겠다고 내가 잘해줄게. 문제 계속 줄 테니까 풀든가. 교과서 문제는 족보 계속 보는 건데 그래서 외워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고전 시간을 웬만하면 미리 끝내자는 거야. 고전 시간을 파트 8까지 해가지고 그 한 달 사이로 끝낼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연계교재에 많이 나왔던 작품들 다시 한번 돌릴 거야. 기말 사이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말 끝나면 뭐야? 바로 1월이야. 그치? 기말 끝나면 그때부터 연계교재 돌리는 시즌이야. 그때까지 별로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목표는 뭐다? 문법에 다 끝내라. 문법에 다 끝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고전 시간을 웬만한 걸 다 끝내라. 그러고 나면 3학년 가서 좀 여유가 생겨. 그러면 그때 효율 좋게 뭐를 하는 거야? 연계교재 다 끝내놓고 독서까지 돌려보면 그러면 이제 한 분기에 들이랑 해볼만해. 비벼볼만해. 왜 걔네들은 거 다 끝냈거든. 중학교 때부터 다 끝내잖아. 중학교 때, 야, 여기 파트 7에 나오는 작품들은 중학교 때 다 알고 올 거야, 작품이야. 야, 지금 봐봐. 내가 이게 이번 주에 중앙고 앞에 가서 뭐 하나 돌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작품 목록 해가지고 이 중에 최소한 25작품 이상 알아야 수능 볼 준비가 웬만큼 끝났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돌릴 거야. 몇 개나 하냐, 이 중에서. 원래 다 알아야 돼, 지금 좀. 소롱이고 한국사람과 제왕대가 정과로 정사되고 다시 서경으로 운변총과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에 지금 그냥 한 10개 이상 알면 좀 부족한 거고, 15개 이상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하라는 것만 어느 정도 이상 한 거고, 20개 이상 하면 좀 공부한 거고. 아니 시조만 그거 썼으면 이 중에서 이건 시조 아니야. 시조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래요? 근데 고대가요. 많이 온 거 같지? 이게 익숙한데. 이게 그 오전 시간 풀면서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거 전반전까지만 나갈게. 가능하면 니네한테 그냥 그렇게 뭐야, 이게 문제 세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부담 많이 안 주려고 그래. 짤막짤막해. 그러니까 전반전까지 풀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거 풀어볼 거야. 문항수 몇 문항인 것 같아? 한 세트씩만 풀면은 15 곱하기 2 내지, 그러니까 3이 안 돼. 보통은. 그러면 몇 개야? 45문항. 자, 하나당 1분씩 1시간 이내야. 아 그래? 왜 그러면 이거 지문들 지금 막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 없어. 1번부터 15번 중에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없다고. 그렇네. 작품이. 이거를 못 푼다고? 말이 안 되지? 초딩도 풀겠다. 자, 그래가지고 공부동화가부터 한번 나가보자. 지금 나오는 이 작품들은 그냥 주구장창해서 외워라. 어차피 이 중에 5개 나오니까. 그치? 자, 보자. 고전시가 계보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고전 시간을 보면 제일 처음이 이제 고대가요지. 삼국지대에 나오는 고대가요야. 고대가요는 보통 4개로 치는데 5개 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해가가 들어오는데 해가가 좀 애매해. 한가도 아닌 것이 고대가요도 아닌 것이 되게 좀 애매한 데가 하나 있어. 일단은 고조선 때에 뭐가 있어? 공무도화가 있지. 임이여 두물을 건너지 마오. 그 다음에 뭐 있어? 요리왕의 황교가 고구려 때까지. 그 다음에 뭐 있어? 백제의 정읍사.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읍사야, 사실. 정읍사는 되게 유명한 유행가거든.
생각을 해봐. 백제는 660년에 망하고 이게 기록된 거는 1450년 이후인데 기록된 당시에도 유행가였어. 백제 때 노래가 660년 전에 망한 백제, 660년에 망해서 그 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1450년 이후까지 유행했네. 거의 천년 유행한 거지. 되게 오래 유행한 거야. 나머지들은 그래가지고 다 뭘로 돼 있어. 역사책에 한자로 기록되지. 얘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1450년 세종 죽고 난 사후에 악장과 악학계범 등에 어떻게 돼 있어? 악보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가사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정업사관 어떻게 돼 있어? 뭐 전강, 호소연 막 이래가지고 악보적인 기록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같이 나와 있잖아. 그게 악보야. 악보 가사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얘만 되게 유명하지. 그래서 얘는 뭐랑 되게 유사해? 고려가요적인 특성이 되게 많아. 고려가요와 함께 실려 있거든. 근데 고대가요에 넣지. 왜? 시기상으로 고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구지가가 있지. 구지가는 가야 거지. 그건 뭐만 없어. 신라 거만 없는데 신라는 보통 향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와.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보통 해가가 있어. 이 해가를 여기 넣기도 그렇고 밑에 있는 향가에 넣기도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해가는 시대상으로는 향가식이거든. 그러면 시대상으로 사고체 향과 헌화가랑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됐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신라 순정공이 강릉세수로 부임할 때 당시의 노래인데 하나는 한역시로 기록돼서 해가인 거고 하나는 헌화가는 향가로 기록된 거야. 향차로 기록돼가지고. 자 그러면 어때? 같은 시대 거잖아. 근데 그냥 한역시로 돼 있다고 얘를 고대가요로 올려버리니까 구지가 600년이 차이 나는데 가야 공국도라잖아 구지가는. 그래서 해가가 되게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떤 데는 고대가요에 넣고 어떤 데는 향가에 넣어. 향가는 좀 25조가 전하고 이 해가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헌화가야. 헌화가는 어디에 실려 있어? 삼국유사에 실려 있지. 그래가지고 삼국유사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해지는 게 14조가 실려 있지. 그리고 균여대사의 일대기인 균여전에 11수가 실려 있는데 주로 삼국유사 거를 우리 많이 배워. 헌화가도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 그래서 총 25수인데 얘네들은 총 세 가지로 나누지. 4구체, 8구체, 10구체,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 이렇게. 10줄짜리가 가장 메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향가의 메인은 뭐야? 제망매가지. 원래는 제망매가하고 창기파랑가가 쌍벽을 이루는데 이따 얘기할 거지만 창기파랑가는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 창기파랑가는 사실 역대 수능 연계교재에 가장 많이 실린 작품이야. 1년걸로 한 번씩 실려. 근데 왜 못 나올까?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얘가 이제 양주동 버전이 되게 이상해. 양주동이 향가 번역한 오리지널이지. 근데 그 버전이 되게 이상해. 근데 그걸 실찬이 너무 이상한데 그렇다고 김한진 버전 실찬이 어때? 좀 찔리지. 왜? 양주동은 서울대 교수들의 대스승이란 말이야. 근데 수능 출제 누가 해? 지방대 국문과 교수들이 해. 지방대 국문과 교수들은 목표가 서울대 국문과가 하는 건데 서울대 국문과 교수되려면 자기 선배들한테 잘 보여야 돼. 자기 선배들이 끌어주는 라인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서울대 대스승 거를 쌩까고 김한진 거를 써? 김한진이 아무리 서울대 교수라고 해도 못 써. 그래서 창기파랑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실렸는데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올해도 실렸거든? 올해도 안 나왔어. 수능까지 안 나오면 안 나오겠지 또. 너희 때는 안 나와, 창기파랑가는. 왜? 올해 나왔거든. 니네가 재수하면 근데 또 나올 거야, 연계교재. 1년 걸로 한 번씩 나오거든, 창기파랑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어. 역사상 연계교재에 가장 많이 실린 작품 창기파랑가. 한 번도 평가원에서 안 낸 작품 창기파랑가. 제망매가는 그래도 좀 나와. 그래서 얘네가 쌍벽을 이루는데 제망매가가 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제망매가는 양주동 버전이랑 김한진 버전이 거의 유사해. 초시 몇백 배. 그래서 저거는 실기 좋은 거야.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도 좀 껴있어. 이런 게 선택이 될 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고려가요가 나오지. 고려가요와 향가 사이에는 뭐가 있다? 정과정. 그래서 오늘은 정과정까지만 배울 건데 정과정은 형태상으로 분명히 향가인데 표기가 뭘로 돼 있어? 얘도 고려가요들과 같이 악학계범에 들려있어. 악보. 그래가지고 정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형태상으로 향가니까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불러. 향가 같은데 향찰로 안 표기돼 있고 고려가요로 전달되기 때문에 한글로 돼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고려가요와 더불어가지고 같이 나온 게 뭐야? 고려시대 귀족적 노래인 경기체가니. 요거는 서민적인 노래고 요거는 귀족적인 노래인데 경기체가는 뭐야? 경기 어떠한 이꼬로 끝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인 거야. 경기체가는 형식적인 내용으로서 경기 어떠한 이꼬, 그 경치 어떠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는 플렉스 노래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별곡이 있어. 그리고 이 경기체가에서 발달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가면 압장이라는 게 생기는데 압장은 사실은 이게 내용적인 부분이야. 교가나 국가 같은 거야. 용비어천가가 대표적인 압장이지 조선왕조의 건국 정당성에 대해서 노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어떤 지금으로 치면 너희 교가, 애국가 같은 것들이 압장인 거야. 그럼 형식상으로는 경기체가인 거고 내용상으로는 압장인 것도 있겠지. 경기 어떠하니 있고 하는데 어때? 내용은 그 교가나 뭐 국가 같은 거. 그게 뭐야? 상대별곡이야. 상대별곡은 뭐야? 사원부, 상대라는 건 사원부거든. 사원부의 뭐야? 사원부의 노래인 거야. 사원부 예천안. 지금으로 치면 검찰청 예천안, 검찰청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 계열은 한 작품씩은 실려. 보통은 매년. 왜? 그냥 전기체가 있는 건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한 작품씩을 실리는데 실제로 거의 안 나와. 왜? 문학적이지 않아. 우리 애국가 문학적이냐? 교가 문학적이야? 아니잖아. 그런 거 안 가르친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가요에서 뭘로 넘어갈까? 시주로 가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배웠던 시조 가사들은 전부 다 이 이후에 나온 것들이지.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만전춘별사가 있어. 만전춘별사는 형식상으로 시조랑 되게 유사해. 연시조랑 고려가요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시조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근데 이 작품이 봐봐, 지금 몇 작품뿐이 안 돼. 28작품뿐이 안 돼. 이 시기까지 내려오는데 역대급 수능 연기교재에 실린 게 28작품뿐이 안 돼. 이게 거의 다야. 새로 나올 게 별로 없어. 새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갑자기 박현서가 열심히 공부과 가서 연구하더니 땅바다가 뭐 책이 나왔네? 고려가요가 100편이 실려있어.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이거 28개 중에 맨날 4개에서 5개 정도 나와, 매년. 그래서 이거는 싹 다 적어라. 됐지? 자, 공모도화가 한번 보자. 자, 공모도화가 기본적인 작품이잖아. 배경서가 뭐야? 역사책에 실렸으니까 배경서가 당연히 있겠지. 고조선 때 뱃사공 광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된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고 술병을 낀 채. 그래서 이 사람 술병 끼고 있다고 저 술의 신이라고 보기도 해. 물을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때 아내가 뒤따르면서 만류했으나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 백수광부의 아내가 노래를 지어 부르는 자신도 따라 죽었대. 그래서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음악의 신이라고 보기도 해. 이 아내는. 자, 이 광경을 본 광리자고가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인 여옥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여옥이 슬퍼하면서 노래를 여러 사람한테 퍼뜨렸대. 그러면 작가는 누구야? 백수광부의 아내. 퍼뜨린 거는 여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백수공부의 아내가 부른 건데 기록으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지.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강래공화는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 다만 내용만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임이여 물에 건너지 마. 임은 물에 건너지네. 물에 이끌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하고 가시님을 어이하고 부분이 주제의식이지. 보통 오전 시간은 제일 뒷부분에 주제의식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체념과 슬픔이 나타나고 물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물은 뭐야? 사람의 상징이지. 사람을 떠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별이지. 물을 건너가서 이별하게 된 거지. 물에 이끌려 돌아가실 때 세 번째는 뭐야? 죽음의 상징이라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공모도화가 됐지. 뒤로 가보자. 다음 거. 황조가. 자, 황조가는 고구려 유리왕이 불렀지. 유리왕은 누구야? 고주몽의 첫째 아들이야. 고주몽이 이제 부여 떠날 때 그때 이제 자기 아들이 태어났잖아. 그래가지고 팔 반쪽 잘라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주면서 이거 나중에 들고 오면 우리 아들이 왕시켜줄 거라고. 나중에 어때? 유리가 그거 들고 가서 찾아가니. 근데 갔더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어떻게 됐을까? 응? 유리가 왕이 됐지. 그러고 나머지 둘 셋은 쫓겨나. 나와가지고 어디가? 백제가 됐지. 10제 백제 세워서 백제가 됐잖아. 자, 그래가지고 원조왕 아니고 유리왕, 첫째 아들 유리왕이 근데 아내가 죽어서 있지. 아내가 죽고 나서 첩을 2명 받아들였는데 그 첩들이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한 명이 도망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아내 찾으러 갔다가 못 데려오고 혼자 돌아오면서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황조가지. 황조하면 보통 뭐야? 우리가 고전시가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생각해봐. 황조 무슨 뜻이야? 노란새라는 뜻이지. 황hen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얘네들 보통 날아다니는 것을 편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금북을 던진다라고 보기도 하지. 노란색이어가지고 금조각이 날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뭐가 같이 다녀?
암수가 같이 다니는 모습으로 표현되지. 원하는 거 적으러가지고. 그래서 암수 같이 다니니까 또 얘네가 보통 항상 초여름이잖아. 그래서 이별로를 나타내는 데에는 봄 경치 나오면 항상 얘네가 원망의 대상이잖아. den동어묘한연가에서도 꾀꼬리 이 새끼 그러면서 이제 잡아 죽일놈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원과 같은 데서도 봄날 되면은 꾀꼬리 이놈들이 이제 둘이 같이 쌍쌍이 날아다니는 잡아 죽일 놈들 이렇게 하잖아. 꾀꼬리는 보통은 이제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헐벌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정답게 놓이는데 외로울 사이에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나는 외로운데 꾀꼬리는 어때? 즐겁네.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문이 되는 거지. 객관적 상관문은 정서를 대체할 만한 사물이면 다 객관적 상관문인데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대상을 통해가지고 화자의 정서를 이제 부각하는 역할을 하지. 자, 그래서 황조가는 객관적 상관문을 알면 되고 뒤로 가보자. 정읍사 이게 그거지. 660년 이전에 지어져서 1450년 이후까지 유행한 우리나라 최고의 유행가. 자, 전라도에 있는 정읍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남편이 행상하러 다니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이 행상 나간 거를 걱정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지. 자, 전강, 소역, 후강전 이거 다 이제 악보에 실려 있는 거야. 자, 내용을 보자. 달하, 달림이 기어지 높이의 호격도사야. 달림이 기어 높이 곰, 강세정비사지 높이 도도샤. 어기야는 여음부지. 이게 고려가요랑 되게 비슷해. 여음부후렴부가 발달했지. 왜? 이것도 어차피 백제 노래지만 공중음악에 편입됐기 때문에 고려가요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려가요들이 원래는 고려에서 유행하던 유행가인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어때? 유행가들 다 불러모아 그래가지고 악보들 주면서 악보 만들면서 악공들한테 그거 연주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자기가 듣던 노래니까. 근데 이제 공중에서 유행가 그대로 연주하려면 좀 그렇잖아. 거기다 서사도 때려넣고 후렴구, 여음도 때려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 정사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어기야, 어강놀이 이런 거 다 후렴구, 여음구지. 자, 그래서 실제 내용은 딱 몇 줄이야? 세 줄이야. 달아, 높이곰 도도샤, 멀리곰, 멀리지 강세정비사, 멀리 비추어시라 달림한테 기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후광전 파트 보면 저제에 전하신 거예요. 저자 거리에 가 계신가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대를 디디어 쉐라 뭐였어? 뭐뭐에가 들었다. 진대를 드릴까 들었습니다. 진대는 여기서 뭐야? 위험한 거 혹은 다른 여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해. 그 다음에 과편 부분 보면 어느 이다는 곳이라 어디든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내 가는데 정글하시라. 내는 여기서 남편이야. 남편이 가는 곳이 정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6줄로 돼 있는 작품이지. 그래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노래다.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정업사가 좀 많지 문제가. 여기 문제가 많다는 건 뭐야? 역대급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연계문제에 많이 실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구지가가 나옵니다. 구지가는 어떤 게 실려있어? 22페이지에 보면 이거 너무 짧아가지고 구지가는 보통 배경서라가 통째로 들어가. 문제. 그래서 후한 세조 강무제 건무 18년 2님 3개월 개요일에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라는 공무리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대. 삼봉유사 개요이지. 자, 여기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대. 그래서 구간등, 아홉 추장 등이 백성들과 대답했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고집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알려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삼국대에 손을 풀면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술료 계열이야. 우리가 고대가요나 향가계열은 대부분 주술료 계열들이 많거든. 주술료라는 건 뭐야? 주술적인 노래지. 마법주문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철용가 같은 경우에도 철용가의 내용이 뭐야? 신라 달 밝은 밤에 늦게 놀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를 전염병에 지니 엄마였네, 전염병 걸렸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뭐 기원하는 거야? 전염병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가 걸렸어. 코로나가 걸리면은 이제 어때? 코로나 걸린 사람 앞에서 이제 춤추면서 처형을 가면 쓰고 처형문 추면서 처형문에 불러주면은 전염병이 물러갔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주술적인 노래야. 근데 이게 되게 전통이 깊어. 이게 옛날부터 노래는 뭐였어? 노래는 주문 같은 거였어. 마법주문. 지금도 그렇지. 그 우리나라 무당들이 굿하는 내용이 다 뭐냐? 굿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막 노래 부르잖아, 무당들이. 그 내용이 뭐야? 서사무가야. 서사무가라는 건 뭐야? 사건을 서술하는 무속적인 노래라는 뜻인데 이게 내용이 다 뭐냐면 신과 함께야. 주호민이 신과 함께 내용을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서사무가들이 기록해 놓은 거 가지고 자기가 각색한 거지.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
조왕신, 뭐 성주신, 뭐 염라, 바리대기, 뭐 이런 것들 소벼락, 대벼락 이야기, 강림차사 이야기 이런 거 싹 다 원래 서사한 거야. 사람이 죽으면은 그 강림차사께서 오셔가지고 저승으로 이 영혼을 잘 인도해주십시오 하면 강림차사가 강림도령이 강림차사가 되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불러주는 거지. 그게 서사한 거야. 근데 이게 원래 매년 수능에 한 작품씩 실렸거든. 수능 연기글제. 근데 어떻다고 그랬어? 재작년부터 안 실린다. 재작년까지 실렸어. 강림차사전이 맨 마지막이었어. 그 전에 뭐 바리대기, 성주신 뭐 이런 거 다 봤거든. 왜? 조호민이 떴을 때부터 실리기 시작해서 그 전에 기독교들이 반대해서 못 실렸고 그 이후에 조호민이 나락간 뒤로는 또 없어졌지. 그래서 니네들은 안 실릴 거야. 모르지 뭐 조호민이 9번 되면 다시 실릴 수도 있겠지만 강림차사전이 마지막이었어. 어쨌거나 그 주술적인 노래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야? 주술 여기 임금해달라는 주문인 거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은 구워서 먹으리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하면서 땀하면서 막 하면은 하늘에서 줄이 내려가지고 임금을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술요. 그 다음에 깜깜면서 하니까 뭐이라고 보기도 해?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영신공가 신적인 군주를 환영하는 노래. 그 다음에 뭐야? 집단무가 집단으로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불러. 자 그래서 그렇게 불렀더니 어때? 실제로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가지고 그 줄 안에 상자를 봤더니 7알이 들어있네. 그 7알에서 애들이 태어났어. 근데 무슨 뭐 중국 성인들 같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거에 7가야의 왕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야. 그게 부지가지. 자 이 부지가랑 되게 유사한 게 뭐야? 해가랑 됐지. 몇백 년 후지. 왜 가야가 건국될 때는 적어도 기원전 몇 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때? 해가는 신라가 이제 웬만큼 자리 잡고 난 뒤의 이야기잖아. 그래서 둘 다 삼국유사에 실려서 인연이 사기쳤을 수도 있지. 부지가를 사기쳤건 해가를 사기쳤건 어쨌거나 25페이지에 보면 해가가 나오는데 봐봐. 자, 창작 배경을 보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라 성동왕 때 순정공이 강등태소로 부임하는 도중에 임혜정이라는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비 나타나가지고 수로 부인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수로 부인이 납치해 갔어. 납치해 갔더니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거 수로 부인 되찾으려면 이 노래를 부르면은 용이 다시 밥 먹고서 내놓을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주문을 알려줬는데 그 주문 노래가 뭐일 거야?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음식한 데가 얼마나 크냐. 만에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국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불렀더니 용이 겁내가지고 수로 부인을 다시 내놓았대. 이게 이제 해가인 거. 해가는 기본적으로 향가랑 같은 시기에 창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 이 역사적 기록을 봤다면. 근데 얘는 뭐야? 향찰이 아니라 한역시야. 이제 내용을 그냥 한자로 표기를 해놓은 것뿐이라 말이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대가요라고 보기도 하고 좀 애매해. 그리고 뒤로 가면 이거랑 같은 시기에 또 뭐가 나와? 헌화가가 나오지. 자, 삼국유사 기록이 쭉 이어져. 이 29페이지에 보면은 또 그래서 순정공이 또 강릉태수로 부임하러 가는데 바닷가에 머물러서 점심을 또 먹었어. 점심 먹었는데 보니까 산봉우리에 철쭉꽃이 피어있네. 순정공 안에 부인이, 수로 부인이 뭐라고 그래. 저 너무 아름다운데 누가 나를 꺾어다 줄래? 그런데 아무도 안 갔는데 그 소 끌고 가던 어떤 늙은이가 가가지고서는 어때? 제가 이거 좀 꺾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소를 그냥 놔두고 올라가가지고 꽃을 꺾어가지고 부인한테 바쳤대.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뭐야? 헌화가였지. 근데 이거는 뭘로 돼 있어? 향가로 돼 있어. 어떻게? 뒷페이지 봐봐. 30페이지에 보면은 써있는데 자 거기 세트로 돼 있지. 헌화가와 해가가 두 개 나와 있는데 딱 차이가 나잖아. 해가는 한역시라서 딱 글자수 맞춰가지고 뜻만 적어놨으면 이제 헌화가는 어떻게 돼? 헌화가는 이게 뭐 한자야? 뭐야? 이렇게 돼 있잖아. 자포, 안모, 변이, 지궁, 호수, 모, 방규견, 오일구류, 창례, 이사 등 화힐, 절질, 가헌, 호리음여 라고 써놨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 음차 해가지고 향가로 적어놓은 거잖아. 향차해지고. 그래서 이건 또 향가야.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하나는 한역시고 하나는 향가인 거지. 그래서 해가를 향가에 넣을 수도 없고 고대가에 넣을 수도 없고 애매해진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현대어로 보자. 자 요새는 보통은 이 향가가 수능이나 연계교재에 나오면 약간 반현대어로 돼 있어. 고어랑 현대어의 중간점으로 줘. 고어는 보통 김한진이나 양주동이 번역한 중세국어 형태로 돼 있고 그거를 약간 니네들이 읽기쉽게 현대어 비스무리하게 아야 빼고 어려운 단어는 현대어로 대체해놓고 해가지고 준단 말이야.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현대어로 볼게. 그러니까 거의 뭐 지배바이까에랑 다주식바이까에를 중간점으로 섞어가지고 준다는 거야.
자주빛 바위가에 암소를 잡은 손을 높이 하고 암소는 여기서 뭐를 상징해? 생업을 상징하지.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나를 아니 부끄러워진다면 꽃을 꺾어받으리라. 서로 부인은 되게 높은 귀족 부인인데 웬 늙은이가 와가지고 꽃을 가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꽃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헌화가 또 뒤로 가보자. 자,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당시 노래들은 주술적인 노래라고 그랬지. 서동요 같은 경우 봐봐. 자, 36페이지 서동요. 아까 그것도 사고체 한 가지, 4줄짜리 한가. 서동요도 사고체 한 가야, 4줄짜리.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자기가 신라 공주랑 결혼하려고 이제 뻥친 거지. 그래서 주술요이기도 하고 참요이기도 하지. 참여라는 건 뭐야? 모함하는 노래야. 누군가를 결혼하기 위해서. 자, 백제 무왕은 옛날에 어때? 그 마파이던 사람이지. 마동강 이렇게 부르잖아. 서동강 마파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라 공주랑 결혼하려고 신라 공주인 선화 공주를 이제 모함하지. 노래를 불러서 애들한테 맞으면서 야 이거 가서 불러 이렇게 한 거야. 사기꾼이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선화 공주님은 남의지어로 맞동방을 밤에 모래 안고 간다라고 양주동이 해석했는데 원래 써있는 건 선화 공주 중 하메이지가 양고 서동방의 야임을 보는 거라고 써놓은 거지. 이거를 이제 내용을 보면 뭐야?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해도 실제 사실이 아니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희망사항에 적어놓은 거지 사실처럼. 맞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노래를 퍼뜨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 이거는 뭐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해로 가보자. 어? 18도일걸? 맞아? 하지만 역시 이후에는 온도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야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세게 표현해야 돼. 바람 세게. 23도, 25도. 25도로 맞춰. 자, 41페이지 도솔가 보자. 도솔가는 이거는 배경선화가 중요해. 내용은 별거 없어. 자, 봐봐. 경동왕 때 해가 두 개가 나타났대. 열흘 동안 해가 2개가 떠오르니까 이제 천측 관원이 천문 관측하는 관원이 왕한테 말하기를 스님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해를 물리치게 하더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월명단을 불러서 노래를 불러서 해를 물리치게 해서 실제로 해가 물리쳐졌다 라고 얘기했는데 해는 뭐를 상징해? 임금을 상징하지. 반역자가 나타나는 거를 반역자를 없애주세요 라고 주술을 하는 그 저주하는 노래 같은 거겠지. 주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반역자가 갑자기 밥 먹다가 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인 거야. 자, 봐봐. 오늘은 이에 산화 불러. 산화는 뭐야? 꽃을 뿌려서 보고 살던 고자 소산하게 한 호사 너는 모든 마음의 명에 불이어져 미륵자주를 모셔볼라 미륵자주를 버려늘어서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별로 상관없지. 꽃 뿌려가지고 미륵자주께 기원해라 라는 내용인데 이거 계속 불러서 이제 반역자를 처단한 노래라는 거지. 주술적인 노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사무태양과 뒤로 가보자. 43페이지 처형과는 이제 8부채지 여기서부터는 사부채가 제일 옛날 거, 그 다음에 8부채, 19채로 가는데 처형과는 많이 아는 내용이지. 이거 전형적인 지금 물리치게 하려고 부른 노래지. 이게 고려가요에도 처형과가 있어. 고려가요 처형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향가 처형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고려가요 처형과를 가져왔지. 앞에 6줄이 고려가요에 그대로 적혀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양주동이 해독했다고 써있긴 하지만 앞에 6줄은 그냥 고려가요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가 복붙한 거고 나머지 2줄만 해독하고 이거 해독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썼겠네 하고서 이제 배경설화랑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해석한 게 양주동 해독이고 그거 이상의 그런 김한진이 새로 해독한 게 김한진 해독인 거지. 자, 그래서 보면 샤불은 뭐야? 세불은 설화벌, 지금의 서울이지. 그 수도라는 뜻이야. 서랍을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자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틀리면 현대화 안 줘. 왜? 이건 되게 기본 작품이기 때문에 처형가나 서동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 그대로 이건 기본 작품이라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가랑이가 내시래. 다리가 내시래. 둘은 내 해이고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네 해오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해만은 본디 내 것이지만 아사날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고. 자, 처형은 원래 누구야? 용왕의 아들이지. 배경설화 알아? 44페이지 보자.
신라 한국왕 때 왕이 울산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깜깜해졌어. 그래서 옆에 있던 신라가 용왕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절을 지어준다고 했더니 용왕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아들 7명 데리고 나타났어. 그리고 아들 1명을 주고 가. 이게 처용이야. 근데 이거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 사라센 상인, 뭐 이슬람 상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통상 해석을. 그래가지고 왕이 그 사람한테 정치를 맡기고 또 아내도 이제 미녀로 이제 그 맺어줬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전염병에 걸렸네. 전염 역신이 병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전염병에 걸렸는데 처형이 이제 전염병의 신이 혼내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체념을 하고 물러났더니 전염병의 신이 감동해가지고 앞으로 당신 얼굴이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처용의 노래를 부르면 전염병이 물러가겠구나.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자, 팔구체양과 49페이지 모죽지랑가. 모죽지랑가는 창립하는 보통 세트지. 모, 추모 내지는 사모하는 거야. 죽었을 확률이 높지. 추모한다라고 그러면. 죽지랑의 추모 내지는 사모하는 노래. 드고라는 사람이 있었지. 드고는 죽지랑의 낭도야. 낭도라는 건 뭐야? 파랑에 따라다니는 평민 무리들이지. 그래가지고 이 드고가 어느 날 국가에 징집을 당했는데 죽기랑이 우리 낭도 어디 갔어? 우리 부하 그러고서는 찾아다니다가 얘가 징집당했네. 그래서 고기랑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였대. 그래서 나중에 드고가 감사해가지고 죽기랑이 죽은 뒤인지 뭐 그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를 지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김한진이랑 양주동 버전인데 비교하면서 한번 보자. 현대어로 볼게. 49페이지랑 50페이지에 보면은 김한진이랑 양주동 버전 차이를 보면서 보자. 자,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첫 번째 문장은 김한진 버전이지. 뒤에 보면은 양주동 거 있지.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비슷한데 약간 다르지. 사랑에 쉬지 못하여 물어 말라버린 이 실험. 뒤에는 뭐야? 모든 것이 울면서 지루하는구나. 비슷한데 다르지. 전감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가도다. 뒤에는 뭐야? 아름다움이 나타낸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는구나. 그 다음에 눈에 구름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양주동은 뭐야? 눈 돌이킬 사이에가 만나보게 되리. 자, 그러면 김한진은 뭐야? 쉽게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양주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꼭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 어쨌거나 이제 죽기랑을 추모하는 부분은 똑같아. 낭에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구렁에 잘밤 있으리가 김한진이라면은 님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다복수 구렁에 잘 수 있는 밤이 있으리 라고 해석을 하지. 자, 좀 본격적으로 가보면 지나간 봄이 돌아오지 못한대.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죽었다는 거지. 살아 계시지 못하여 아예 표현돼 있지. 물어 말라버린 이 실은 전가 큰 건물을 밝히실 모습이 해가 갈수록 걸어가는구나. 내 마음속에 그 모습이 점점 이제 희미해져가. 눈에 돌이킴 없이 저를 어찌 만나보니. 눈 돌리지 않고 만나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만나보기 힘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낭에 그리는 마음 모습에 가는 길 다복구렁. 다복구렁은 다복수 굵어진 무덤에 잘밤 있으리. 그래서 어때? 이 험난한 속세에서 다시 만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고. 뒤로 가보자. 양주성 버전도 비슷하지.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지나간 봄 죽기랑이 살아있었는데 혹은 죽기랑이 젊었을 때 모든 것이 울며 실험하는구나. 아름다움에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이 지니라는구나. 나이 들어가시는구나 하고 죽었다라는 거일 수도 있지. 눈 돌이킬 사이에 만나보게 되니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지.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다복수 무거진 풀어 험한 마을에서 잘 수 있는 밤이 있으니 혹은 무덤에서 잘 밤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거나 죽기랑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야. 두 개가 좀 비슷하지. 어쨌거나 다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창립하는가가 나오겠지. 56페이지. 패스할까? 근데 때 안 나와. 글쎄요. 패스한다? 알았어. 그 68페이지 안민가. 안민가는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노래지.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노래. 얘도 뭐야? 기본적으로 주소료야. 이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충감사한테 노래 좀 지어서 나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면서 주문처럼 외운 노래. 자, 봐봐. 고는 어미여,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은 다하샬 어미여, 신은 사랑하실 어미이고, 민,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할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민이, 백성이 다 알고다 사랑을 알 것입니다. 가족처럼 하면 된다라는 거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
고물 따위 살성 유생, 고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을 이를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있혀. 이 부분은 뭐야? 백성의 말을 인용한 거지. 이 땅 버리고 어디 가겠는가 한다면 나란히 지니지할 거다. 나란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19체함과 특성 나타나지. 사고, 사극분법 어때? 낮고 아홉 번째 줄에 첫 번째 부분에 뭐가 나타나? 감탄사가 나타난다. 19체함과 특성은 뭐야? 감탄사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되고 그리고 정서가 보조되고 그리고 시상이 집약되지. 시상 집약이라는 건 거기가 주제의식이라는 거야. 시상이 바뀌면서 주제의식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주제의식이라고. 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군주답게 백성답게 신하답게 한다면 나란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다하여라 라고 해서 유교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노래지. 분명히 총각단은 스님인데 유교적 가치관의 노래를 불렀지. 자, 그래서 이것도 그런 노래고. 뒤로 가보자. 제망매가 75페이지. 너희 때 제망매가가 실릴 확률이 되게 높지. 왜? 창기파라가 오래 실렸으니까 쌍벽으로 입는 제망매가가 내년에 실릴 거야. 아마 80%로. 안 실리면 안민가나 뭐 이런 거 실릴 때 안민가가 재작년인가 실렸거든. 그래서 제망매가가 확률이 좀 높다. 보통 19체함가 중에 무조건 하나는 실리는데 대표적인 거야. 창기파라가 제망매가 아니면 간혹 안민가. 원앙생가는 거의 안 돼. 원앙생가는 약간 좀 이게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배경서라도 명확하지 않고 좀 애매해가지고 잘 안 쓰시는데 너무 무유력 색채여가지고 제망매가 보자. 제사 지내 망매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 기본적으로 향가들은 표면적 주제와 내용적 주제가 다를 수밖에 없어. 왜? 표면적 주제는 이거를 쓴 이유지. 이거 왜 지었겠어? 누이 제사 지내면서 추모하려고 지은 건데 내용은 뭐야?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인생무상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려는 종교적 의지. 이게 이제 내용적 주제잖아. 현대시는 내용적 주제가 있고 주제인데 고전 시간은 특히나 이제 향각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배경서라가 있고 이게 왜 지어졌는지가 나와 있으면 그게 주제인 거지 사실은. 이걸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까 도돌과 같은 거 봐봐. 도돌과 내용은 뭐야? 꽃아 미륵자주 앞에서 꽃으로 뿌려져 가지고 나의 명령에 따라라가 주제야? 아니잖아. 반역자를 없애주세요. 이게 주제지. 이것도 뭐야? 죽은 누이 추모하려고요. 이게 주제지. 내용은 뭐야? 누이가 죽어서 슬퍼. 인생 무상, 인생 쓸모없네. 종교적으로 나중에 흑락세계 가서 만나고 싶다. 이게 내용의 주제인 거지. 원래는 그래서 옛날에는 주제는 다 뭐가 실렸어?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만 실렸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교과서에 두 가지가 다 같이 실려. 표면적 주제와 내용적 주제가.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야?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 처음 4줄, 인생무상 그 다음 4줄, 그 다음에 마지막 조줄은 뭐야? 종교적 극복 의지가 나오지. 보자. 생사로는 양주경 버전인데 이것도 비교해봐. 이거는 거의 비슷해서 많이 나와. 자 봐봐. 77페이지에 김한진 버전 있지. 생사로는 생사기는 얘 있음에 저이고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단 말도 못다 잊고 가나 잊고 못다 잃고 어찌 갑니까? 거의 비슷하지. 물론 이제 김한진 버전은 약간 현대어를 가미해 놓은 거긴 한데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그냥 양주동 버전으로 공부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김한진 버전이든 양주동 버전이든. 자 보자.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이승에 있지만 저이고 머뭇거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봐. 나는 간단 말도 못다 이르고 어디 갑니까? 나는 여기서 누구야? 누이지. 누이가 내가 죽는다라는 말도 못 이르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어느 가을에 이른바람은 뭐야?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걸 상징하지. 젊은 나이에 이해저에 뻗어들있다. 여기저기 떨어질 입처럼 죽었다는 거야. 갑자기 누이가. 하등 가지에 나고 하나의 가지에서 났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가는 곳은 모르는데 인생 무상이지. 태어날 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갈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구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생각을 한 거니 감탄하면서 어때? 미타찰 종교적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왜? 노인은 불심이 깊었으니까 극락세계에 갔겠지. 나도 열심히 돈 닦아서 어디로 가겠다? 극락세계에 가서 노인 만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미타찰에서 만나볼 때 얘는 여기 화자리 돈 닦아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나올 확률 되게 높다. 모르고 있으면 외워라.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원앙생가하고 정과정하면 끝나 오늘 할 거. 89페이지. 자, 왕생은 무슨 뜻이야? 극락왕생이야. 극락왕생은 뭐니? 극락에 가는 삶이지. 배경설화가 안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와 있냐면 교과서에 잘 안 실어. 이게 배경설화가 되게 웃긴 게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야. 친구 2명이 있었어.
친구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네. 한 명이 죽었더니 죽은 친구 와이프를 다른 친구 한 명이 겁탈해. 그래놓고서는 이제 그 죽은 친구 와이프가 뭐라 그러니까 아 나 극락에 가는 삶을 바라요. 내가 죄 지은 거 그 저기 뭐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처한테 빌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야. 내용이 되게 웃기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노래인데 그래서 배경선화가 거의 안 실려요. 자 보자. 달하 여기서도 또 달림이시여 나오지. 정업사랑 비슷해. 달림이시여 이제 서방가정 가자리고 서방까지 가셔서 서방에 있는 극락정토에 있는 무량숲을 부처님 앞에 니콩다 살포셔서 일러다가 나 대신 말해주십시오. 다짐 깊으신 존, 다짐 깊으신 부처님을 물어러 수손모와 후달바, 수손모와 물어러서 원왕생, 원합니다. 왕생을 극락에 가는 삶을 원합니다 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아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내용이지. 그 다음에 아의 감탄사 위에 뭐가 나와? 뒤에 아의 이 몸을 기쳐두고 48대원을 이루니까 아의 이 몸만 빼두고 48대원을 통해서 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무량수불 부처님의 소원을 나만 빼놓고 이루겠으니까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극락 데리고 가면서 나만 빼놓고 데리고 가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극락에 가는 삶을 원하는 노래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우는 향가들이 다 끝났고 이제 향각에 고려가면 뭐만 남았어? 정과정이 남았지. 뒤로 가보자. 자, 정과정은 정서 건데 과정이 정서의 호라든가 뭐 그래. 정과정이 정서라는 뜻이야. 사람 이름이야 그냥. 근데 고려 의룡대 사람인데 의룡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변 신하들한테 모함을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야 사람들이 너 유배 보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잠깐 유배 보냈다가 난리가 좀 진정되면 너 다시 부를게. 사람들이 하도 이제 신하들이 너 유배 보내라고 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보낼 수밖에 없어. 그러고 보냈어. 보내고 나서 어떻게? 잊어버렸지.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정서가 이걸 지은 거지. 왜 나를 여기 묻어두세요 하면서 이제 다 꺼내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지은 거야. 마치 만원사랑 비슷하지. 기억나? 정교 때 이제 대전교회 가면 쫓겨갔다가 SNS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최초의 충신연주지사지. 최초의 충신연주지사이면서 유배가다이면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하는 안녕. 보기 잠깐만. 여기 끝에서 있지 않니? 아니 여기 우리 다리 좀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는 안 되는 거. 그 순서대로 여기 보면은 팔에 먼저 들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 돼. 팔에만 풀어 일단. 들어가 빨리 보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자. 내님을 그리하와 하면 뭐야? 백태높임 들어갔지. 내님을 그리워하면서 오나니 산 적동세와 난 이스타요이다. 산 적동세와 비슷해. 동의제 대상이면서 감정이입이지. 아니시며 거칠이신데 아니며 거짓인 것을 단어의 효성이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알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결백을. 넋이라도 님과 함께 여져라. 넋이라도 님과 함께 뉘어다 살아가고 싶구나. 뉘어다가 살아가니까 벽이시더니 뉘러시니까. 자 근데 이게 해석이 바뀌었거든. 봐봐. 우기시더니가 뉘러시니까. 자 뭐뭐 들어갔어? 주체 높임하고 상대 높임 들어갔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 요즘은? 나애가 허물이 있다고 우기던 모함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해석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은 신이니까잖아. 시 주체이면 뭐야? 임금님께서 우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역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어때? 그냥 모함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해석을 해. 근데 그러면 왜 시를 붙였어? 누구셨습니까?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지. 어쨌거나 자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거짓 그러니까 자기 과오가 없습니다. 무린 말이신적 무리들의 말입니다. 슬픈적 슬프구나. 아우. 자 이게 근데 향각에 고려가는 이유가 말이 무린 말이신저와 슬픈저를 합하면 시프체 향가의 형태가 되지. 그리고 아으가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잖아. 물론 아소니마에서 아소도 감탄사지만 아으 자리가 이제 딱 시프체 향가 감탄사 자리지. 그래서 이게 원래 향가였을 거라고 보는 거야. 님이 나를 하마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님이셔 도람지를 다시 들으셔서 괴오셔서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쓴 시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갈 거야.
별로 문제 많지 않아. 1시간이면 다 풀 수 있지. 숙제는 해보시고 오늘 독서는 안 하신 분은